마이크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졸업생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명문고 명문대를 나왔는데 일단 연세대 졸업생으로서 이렇게 너무 적은 학생이 모인 것에 너무 죄송하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런 방송을 나가지 말라는 방송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했는데 모든 애들이 나가지 않았겠다. 결국에 우리도 그때 그 세월호 탔었으면은 우리도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엔 사회는 내 문제 내 차례가 왔을 때 그때서야 관심을 갖지만 만약 내 차례가 왔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건 내 차례가 올 것이 제가 말을 횡설수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세월호도 이렇게 연세대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데 만약 자기 차례 왔을 때 도와줄 사람을 손을 내밀었을 때 과연 잡아줄 사람이 있을지 저는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저는 수사권 기소권이 꼭 특별법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대북송금 사건을 특별검사를 했었는데 결국엔 끝까지 밝히지 못했어요. 전 특별검사보다는 수사권 기소권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전 뉴스 보기가 취미거든요. 그래서 TV조선도 많이 보는데 TV조선이나 JTBC 외에는 세월호 얘기를 하지 않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종이신문 보는데 세월호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또 유가족 폭행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론몰이를 또 그렇게 여론들이 조장을 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을 잊혀가려고. 저희 아버지만 해도 세월호 뉴스를 보면은 이제는 너무 싫다 그렇게 나오시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그리고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먼저 하자면서 세월호 법을 질질 끌고, 저는 유경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기소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전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앉아있는 이 연세들은 그래도 들으러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제 질문은 이렇게 세월호가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과연 저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수사권 기소권을 지켜내서 특별법을 만들어냈을지 있을지, 그리고 플랜 B로 만약에 특별검사를 임명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킬지를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를 좀 듣고 싶네요. 분들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모였을 때 그것이 여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유가족들은 언론에 나오는 거,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요.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말없이 응원하는 다수가 있고, 또 어느 계기가 되면은 한 번씩 나와서 응원해 주실 거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럽니다. 이게 여론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여론이 나쁘면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이런 문제 아니거든요, 저희들한테. 설사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포기를 안 합니다. 네. 이건 되면 좋고 안 되면 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아이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같이 손잡고 우리 부모들을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내가 죽어서 우리 예은이 만나러 갔을 때 1%라도 지금보다 덜 미안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부모 500명 가운데 다 포기하고 저 혼자 나와서 좀 포기 못해요. 최소한 한 번은 없어도, 평생 하면서 정말 이룬 거 단 하나 없어도, 그래도 죽어서 예은이 앞에 섰을 때 미안해, 아빠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노력은 했잖아. 그걸로 봐주면 안 될까? 이 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론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크게 개의치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반드시 이뤄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는 가장 큰 힘, 국민들의 힘이지만 사실은요, 그보다 앞서서 더 큰 힘은 저희 유가족들의 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주변 여건이 어렵고 절벽같이 느껴지고 낭떠러지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깜깜하고, 그 진도 맹골수도 바다 한가운데 한밤중에 안 가보셨잖아요. 그죠? 정말 깜깜해요. 정말 깜깜해요. 그냥 그런 좀 다른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냥 깜깜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가고 그 힘을 가지고 버텨서 뭉쳐 있으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하고 저희가 타협하고 저희가 좌절하고 포기하면 응원하실 맛이 안 나잖아요. 저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장 큰 과제는,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의 마음으로 얼떨 뭉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동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그 결정이라면, 그게 무슨 내용이든지 저는 끝까지 대변인으로서 대변하며 지켜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장하는 수도권과 기소권 안 되고,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 뭐 2차 합의한 그런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정말 허접하고 누가 봐도 진상규명이 안 되는 진상규명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안을 우리 가족들이 동의해서 하겠다고 그러면요, 저는 그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진상규명 안 되고 뻔하지만 가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하자고 그럴 거예요. 저는. 왜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청원한 4.16 특별법, 이 법안이 100% 받아들여졌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게 특별법이 됐고, 이거에 따른 진상규명에 들어갑니다. 진상규명이 되나요? 아니, 몇 프로나 될까요? 저희가 청원한 법안 가지고서 정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 진상규명이 몇 프로나 될까요? 좀 비관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전체 규명을 해서 진상규명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한 50 정도 되면 많이 된 거라고 봐요. 실제로. 왜냐하면 진상규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해도 의지가 없으면, 진상규명을 하려는 의지가 충만하지 않으면 진상규명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제가 5개월 동안 저희가 살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거꾸로 굉장히 허접하고 조잡한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법안이더라도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법안으로도 50%가 아니라 70, 80%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가장 핵심 우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내고 감시하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플러스 그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감시하고 여론을 형성을 하고 압박을 해서 진상규명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교수님 앞에서 참 틀리면 참 창피한 법은 모든 걸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 말이 맞죠? 인생사의 모든 것을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 제가 볼 때 상식이거든요. 상식.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통용되는 상식. 상식이 결국에는 그 상식에 따라서 그 상식을 위배하지 않으면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 상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상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걸 법으로 규제를 하고 규정을 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나 행동을 제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특별법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당이 딱 한 사람만이라도 진상규명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줄 수 있는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놔도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국정조사가 그 케이스거든요. 우리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국정조사 시작하기 전에. 국정조사 여당, 야당 간사 두 분이 오셔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지금 국정조사는 옛날과 다릅니다. 지금은 8대8 여야 동수이 이루어졌고요. 이거는 합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협의를 한 후에 솔직히 저는 지금 합의와 협의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행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이거 파행을 시킵니까? 여론이 있는데 라고 조은진 간사가 장담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훌륭하고 우리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결과는 기관보고도 파행 청문회는 아예 못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유예무야 세금만 쓰고 쓸데없이 그 앞에서 공소이나 전화로 하고 앉았었고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시작하실 때 유가족들이 어째서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와서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이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동결짓는 듯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분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다면은 그분은 어떤 이유가 있고 지금 당장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싶어요. 왜 만나고 싶냐면요.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거는 싸우자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욕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또는 정부 여당에서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우려하시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오해를 불식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상규명을 통한
완전한 대책,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완전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안전한 사회,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 비록 그것이 시신이라도 이미 죽은 백골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해내려고 하는 책임 있는 국가. 그 국가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저희가 사건 나고서도 한 며칠 동안 계속 그 어플을 보면서 혹시나 구조된 사람이나 구조된 애들이 있나라고 계속 기다렸는데 2, 3일이 저도 그때는 에어포트에서 있는 줄 알고 믿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건들 보면서 진행되는 거 보면서 참 믿을 게 없구나, 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되게 의심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건이 배에 관련된 그런 규제를 완화시켰고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폭력적인 자본주의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미심쩍고 의심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혹시 다른 이유들이 있는가라는 걸 저도 많이 생각했었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변심이 말이 되냐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들은 얘기는 전부 언론을 통한 거였고 어떤 뭐 다른 매체들을 통한 거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 현장에 계셨고 그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면서 그 유경근님께서는 그 심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의심 가는 면에 있어서 저희랑 혹시 다른 그러니까 언론에서 알기 힘든 그런 배우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긴 좀 거창하지만 그런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그 의심 가는 게 있으신지 그런 거를 혹시 오늘 공유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구조 지연의 다른 이유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고 싶어서 진상규명 하자는 거고요. 그거 알고 싶어서 특별법 만들자는 거고요. 근데 질문하신 의도를 알아요. 그 의도를 알고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추측,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속이 가는 추측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나 그거는 우리 주장이죠. 그죠?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정말로 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싶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질문에 해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까 급변층 얘기 하셨는데 급변층 검찰에서는 결과 급변층이 원인이어서 급변층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급변층이 사고의 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왜? 검찰에서 입증을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급변침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고 사고의 결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또 저희 주장이죠. 그걸 밝히자고요. 원인이 되었든 급변침이 사고의 원인이든 사고의 결과이든 급변침이 사고의 결과였으면 좋겠다. 아니, 원인 이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밝히자고요. 그게 진상규명의 목적이죠.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사고 직후 72시간 동안 구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상황을 진상규명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지? 왜 탈출시키지 않았지? 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 과정 중에 관계된 수백 명의 어른들 가운데 왜 단 한 명도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았지? 배가 출항하는 날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왜 여기에 관련된 수천 명의 공무원과 어른들이 그 중에
중에 단 한 명도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희들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왜? 단 한 명만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했으면 다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단계에서든. 어느 단계에서든. 출항 전에 누가 하나 끝까지 이거 출항하면 안 돼요. 다 안 나가잖아요. 10척이 여기서 나오는데 9척 안 나오고 세월호만 출항했잖아요. 3시간이나 지연되면서. 그 과정 중에 누가 하나 목숨 걸고 안 된다고까지 우겼으면 이거 참 사고 안 났지 않았습니까? 10몇 명의 선원들 탈출할 때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서 나가자! 소리치고 나왔으면 다 살았잖아요. 아니 그 소리 못했어도 나오면서 여러 군데에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탈출 명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 단 하나의 방법이라도 사용을 했으면 다 살았잖아요. 어제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탈출 명령 내렸으면 전원 탈출하는데 6분 걸린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한 양입니다. 왜 그걸 돈 들여 시뮬레이션을 해요? 저는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법적으로 뭐 선원들의 책임을 증명하고 그런 증거자료 쓰기 위해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5화만 호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냥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봐도 여기서 소리 한번 치면 다 들리는 건 알아요. 그거를 국민들한테 언론에서 알리는 게 5개월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갔는데요.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생존학생입니다. 지금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아직도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증세가 심한 친구들은 잠시라도 눈을 뜨면 자해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죄책감 때문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갑자기 나타난 증세가 여러 명이, 전체 다 아니고요. 70여 명 가운데 여러 명이 갑자기 탈모와 피부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의과대학 다니신 분 아니시죠? 잘 이유 모르면 항상 병원에서 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실제로 정신과에서 또는 피부과에서 병원 가서 물어보면 심하게 스트레스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과 탈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좀 생존학생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죽은 친구들이 왜 죽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안 알려졌습니다만 청와대까지 다시 도보해서 행진을 하겠다고 그 전에 지난달에 한번 했었는데 이제 좀 말려서 못하긴 했습니다. 뭐라도 자꾸 하려고 해요. 뭐라도 자꾸. 네. 안 그러면 본인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자기만 살아가면서. 지금은 학교 다니고 있지만 학교 다니기 직전에 이제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합숙을 했는데 거기에서 있는 기숙하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부모들하고 같이 그 기숙사 안에 있다가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을 했어요. 불나게 오작동을 했는데 요새 보니 그렇더군요. 사이렌만 울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말 대피하십시오. 대피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음성으로 나오는데 일요일 밤 9시경에 그게 오작동을 해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통통 울었습니다. 다음날 그 얘기 듣고. 오작동이 난 경보와 대피방송 소리를 들었는데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대피를 안 하더랍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한번에 주저앉아서 얼굴 감싸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울더라고요. 왜 대표하라고 하는데 안 했니? 그랬더니 이번엔 나 혼자 돈 안 갈 거예요. 이번에는 친구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땅바닥에 주저앉더랍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생겨났습니다. 진상규명이 되어야만 이 학생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죄책감을 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리대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 한번 더 드리면, 특별법의 목적은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비록 백골이 된 시신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국가. 이게 특별법의 최종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는 10분의 실종자들 마지막 한 봉투까지 돈이 얼마나 들든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다른 이유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 여론 이런 걸 핑계를 대면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논의한 특별법의 목적을 당장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착오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진정성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이 그 수사권 기소권이 전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없는 건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그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 반민특위가 수사권 기소권 가진 사례 중 하나라고, 그래서 전례가 없는 건 아니라고 어디서 들었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네, 우선 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반민특위 얘기하셨는데, 반민특위에서 당시 이제 그 수사권도 있었고요, 기소권도 있었고, 재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였고, 소급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였죠. 그거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쳤다라고 하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에서 역사청산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시 이제 반민특위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 굉장히 엄청난 권한이었는데,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반민특위라고 하는 거를 과연 우리가 이걸 모델로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걸 모델로 생각하고 우리가 뭐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또 직접적인 모델로 삼기는 좀 어려운 거. 그래서 전례가 있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사실 잘 안 하는 이유도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반민특위는 사실 많은 문제를 또 안고 있었던 기구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의 그 헌법의 틀 속에서 어쨌든 최선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강구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거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진상조사 기구들이 많이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9.11 테러에 관한 9.11 국가위원회, 또 카트리나 당시 이제 허리케인 사건, 이제 어떤 뭐 엄청난 이제 다 잠겨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진상조사위원회 있었고, 뭐 일본에서도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진상규명위원회 있었고 했는데, 이런 기구들도 사실 진상조사위원회 자체에 수사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이게 제대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런 반면교사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런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고, 저는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의 헌법 체계 속에서 만들어 본다면 뭐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최대한의 법학자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을 때 바로 이런 형태의 것으로 의견들이 좀 모아진 거고, 오히려 우리가 기존의 그런 수사는 검찰의, 진상조사는 그냥 평범한 조사권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던 이 구조가 결코 이런 사고들, 또 국가의 권력기관이 문제가 되고 국가의 권력기관을 조사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에서 결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과거의 이런 전례들을 뛰어넘는 사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의무고 법학자들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뛰어넘은 게 이제 반민특위법이었는데요. 그렇게까지 가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위헌이 아닌 한에서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법률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보면 교수님께 좀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한 어떤 형사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못돼서 아이들이 희생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그런 책임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압수수색이나 체포 이런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법적인 책임이 좀 더 크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서 사람들을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고, 어디까지가 이게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내장을 시키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건 잘못됐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사이에서 진상규명을 해봐야 어디까지인지 알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형사 책임, 정치적 책임 어디까지 이제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저도 모르죠.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해경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뭘 제대로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해경 차장하고 언딘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이런 거 조사한다고 했는데 사실 드러난 게 없는 것 같고요. 검찰도 좀 당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경 1, 2, 3정 정장 처음 이제 도착했던 정장이죠. 해경 경비장이죠. 1, 2, 3정 정장에 대해서 현재 이 공문서 위조 이런 혐의로 이제 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냐 하면 탈출하라는 얘기를 방송을 안내를 안 했는데 실제로는 했다라고 이제 거짓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것처럼 또 서류를 조작했어요. 그거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경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조하지 않은 이 현상에 대해서 누구까지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조사해봐야 되겠죠. 한다면 해경청장까지, 안전행정부 장관까지도 다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조사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수사권과 진상조사가 구별돼서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진상조사 따로 수사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수사는 혐의만 가지고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딱히 범죄 혐의에 딱 해당되는지 조금 모호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조사를 다 해봐야 이게 범죄 혐의의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상조사의 큰 틀 속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사가 필요하면 바로 입건 조치해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조치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수사권과 진상조사라는 것이 구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오히려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벌받을 사람 물론 처벌받아야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져야 되고요. 근데 저는 진상규명위원회,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말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그 전두환을 청문회에 세웠던 거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에 이제 청문회 스타로 만들었던. 근데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안 나온다고 버티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진상조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국민들의 지지와 힘이 모아져 있을 때 우리는 정치적인 책임도 사실 정치적 책임 이미 공직에서 떠난 사람들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죠. 그죠? 기껏해야 장관에서 잘리는 거겠죠. 국회의원에서 잘리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게감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는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그런 짓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힘일 수밖에 없다. 그게 수사든 진상조사든 간에. 그것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는 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 점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나머지는 우리 이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최근에 폭행 시비 막 그거 있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관심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자초지종이 있고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변호를 하고 싶지만은 주변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막 자초지종을 일단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전달된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서 변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냥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패턴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사사시비나 자초지종 상관없이 무조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사과하고 물러나는 그런 거를 하셨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게 그걸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잘못 인정했네. 그게 사실이구나.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는 대로 일반 폭행 그게 사실이구나. 저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와 나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확정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좀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꼭 다른 방법은 또 없었던 것일지 그래서 좀 이 사람들한테 그게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좀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은 없으셨을지 좀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그 질문의 숫자는 몇 개 안 되는데 되게 어렵네요. 우선 지난 17일 밤에 있었던 저희 가족들과 의원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대리운전기사 시민들 간의 폭행 시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초지종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제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요. 잘 몰라요. 저희 가족들한테 이야기는 자세히 들었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들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주관적인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술 먹고 무슨 시비가 붙거나 뭔가를 하면요 그 상황이
대부분의 사람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고 주관적으로 주입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황이었던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맨정신에 그런 시비가 일어나도 주장이 엇갈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100%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먼저 인정해 버리는 건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좀 너무 매정한 얘기 같지만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사적으로 아는 이런 가족 관계라고 그러면 그냥 편하게 우리 가족 편 들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만한 성격의 일은 아닌 건 분명하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사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뭐 여러 가지 농담도 해가면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걸 수습하는 것도 또 별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전체적인 거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물론 경찰 조사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역시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가족들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하고 조사에 응하고 뭐 저희가 경찰이 아직 입수 못한 별도의 CCTV를 저희 자체적으로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뭐 얼마나 다른 객관적인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해서 다시 분석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자초지종의 얘기가 되겠죠. 우려스러운 것은 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주변에서 하도 그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일정 정도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좀 무리하게 이렇게 몰고 가는 거 그런 분이 혹시 안 보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모르겠어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그 대책위의 임원들이 일괄적으로 막 사퇴하고 마치 무슨 뭐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무조건 사과, 그다음에 사퇴 이게 과연 이게 능사냐 다른 방법 없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상당히 많이 했고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물러나도 물러나는 게 맞지 않느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일부 있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슨 뭐 예를 들어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뭐 공적인 무슨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공적인 기관이라든가 그래서 왜 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 보도 보니까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공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저기 기자분들은 이 얘기는 쓰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저희끼리 농담을 해요. 너무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공인이야? 농담을 한 거니까 쓰지 마세요. 오늘 공인중개사 자기를 깎아? 이런 농담 저희끼리 하는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인이 돼 버렸더라고요. 인정을 해야죠. 공인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100% 국민들한테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망을 끼쳐드렸잖아요. 굉장히 실망을 끼쳐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왜 또 이 문제 자체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이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인데 뭐냐면 저희 가족들이 국민들도 실망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전체 유가족들은 실망을 넘어서서 사실 분노를 했어요. 너무나 허탈했고 너무나 분노했어요. 너무나 격앙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뭐 폭행 시비가 일어났다, 뭐 싸웠다,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끼리는 이해하니까 그날 상황이 어땠는지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날 대통령께서 그런 발표를 딱 하시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우리 만나러 와서 얘기해주면 또 혹시 모르겠네. 그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전화 한 통화도 그동안 없다가 문자 보내도 문자도 답도 안 하고 카톡 보내도 카톡 답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냈다는 얘기는 아니고 번호 모르니까 거기 이제 뭐 비서관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필요하면 연락하시고 명함 다 줬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 연락할 길이 생겼으니까 다 저장을 해놨는데 그냥 그 문자를 보내고 답도 없고 전화를 하면 안 받고 혹시 카톡 뜨나? 봤더니 카톡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3명한테 보냈는데 1명도 답이 없고 근데 뜬금없이 딱 발표를 하면 그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면서 딱 얘기하면 너무 허탈하고 이런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이해를 하죠. 술 한잔 먹으면 저럴 수 있다. 나 같아도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가족끼리 이해를 해요. 잘못되긴 했죠. 분명히 잘못됐지만 우리 가족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은 국회의원과 같이 밥 먹고 술 먹었다는 것도 말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금기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에 속하는 게 정치인들과 사적인 만남 갖지 마라. 그게 누구든 간에 절대 사적인 만남 갖지 말고 혹시라도 만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통화라도 했거나 이러면 다 공개해야 된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살 수도 있고 자칫 이상한 반응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 시작할 때 국회에 처음 들어가서 의원회관 강당에서 2박 3일간 머물면서 국정조사 일정을 강제로 합의시켜버리고 나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본격적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 저희는 단 한 번도 여당이나 야당을 따로따로 만나자고 요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당만 따로 연락해서 우리 좀 봅시다. 아니, 야당만 연락해서 우리 좀 봅시다. 이라고 얘기합시다. 이런 요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안이라도 저희는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다 통틀어서 국회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국회니까 국회에다 항상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거든지 간에 요구를 했을 때 뭐 야당은 한 10개 요구하면 한 7, 8개 들어줬고 여당은 10개 요구하면 하나도 안 들어줬거든요. 여당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야당하고만 얘기한 꼴이 되는 거예요. 여당에서 그런 불만이 한번 심각하게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들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유가족들은 야당과만 이야기를 하고 야당과만 의논한다. 야당과만 만난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국회 앞에서 22일 동안 단식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국회 앞에 머물러 앉아있잖아요. 거기서 잠자고 먹고 자고 집에 한 번도 안 가고 다니는 있잖아요. 그럼 그 국회 본청 앞에는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딱 눌러앉은 다음부터 그 국회 본청 앞 레드카펫 깔려있는 데 있죠. 정문 현관 그 앞을 통해서 국회를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은 100명이 지나가면 99명은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여당 의원은 구경 못하겠어요. 원래부터 안 다닌 건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글로 안 다녔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그 뒤에 거기 앉은 이후로 여당 의원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건 하루에 한 명 볼까 말까고요.
지나가면서 저희하고 눈 맞추고 눈인사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명 볼까 말거든요. 거기에 앉아있는 저희들 일부러 찾아온 여당의 의원 단 명도 없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안 불렀는데 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귀찮아 죽겠는데.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다 보면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농담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유가족들은 야당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죠. 이왕고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뭐 보유의 얘기를 하지. 누가 한번 찾아와 본 적 있느냐.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그 다음 날인가 저희가 본청 앞에 제가 앉아있는 그 단식, 제 단식 자리 그 앞에 김무성 대표가 와서 앉았습니다. 찾아온 게 아니고요. 당대표 되고 처음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하고 들어가는 걸 저희가 붙잡고 끌고 왔어요. 자기 말로 온 게 아니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걸 붙잡고 제발 잠깐만 앉았다가 얘기 좀 하자. 그걸 끌고 와서 딱 5분 앉아있다가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연락이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이 한다고 따로 얘기하고 하는 게 마치 저희가 무슨 뭐 국회의원들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 일말이라도 오해를 살까봐 항상 뭐든지 요청을 해도 동시에 요청을 하고 동시에 답을 주고 항상 이걸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정치인들과 사적으로 만나는 거는 저희는 아주 금기시하는 그런 면이었어요. 근데 거기 국회의원이 같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저희하고 친한 국회의원이에요. 김의원 의원은 집에 안 가요. 새벽 1시, 2시까지 저희 단식장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그러면 막 부정을 시켜가지고 사업하다가 막 먹여요. 그러니까 좀 친하죠. 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한 국회의원하고도 같이 사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이고 근데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 내부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이 있었고 그것도 대부분의 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혼 사태의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된 겁니다. 그런 문제들. 이거는 그동안 가족들이 고생해온 지켜왔던 원칙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훼손한 거다. 이제 그런 좀 내부 사정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법적인 책임 문제는 충분히 가려서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대책위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성실하게 이미 할 거고 다시는 이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술 안 먹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뭐 별거 아닌데 너무 오래 말씀을 드렸네요. 마칠 시간 됐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정말 이거 하나는 꼭 말하거나 질문할 게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딱 두 분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어차피 조금 늦어졌는데 괜찮으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두 분만 하고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취재하러 왔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뭐 질문이라기보다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여기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대학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이 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진다라고 믿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하나는 역사를 믿기 때문이고 또 우리 사람을 믿고 국민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관건은 얼마나 이것을 빨리 앞당길 거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제주 뭐 4.3 항쟁이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5.28 광주부터 뭐 과거의 여러 애국인사들의 의문사들 그 다음에 그 사회 어떤 구조적 모순에 따른 어떤 사회 큰 반향을 일으켰던 문제들 여러 가지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힘이 어떤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런 활동이라는 게 자기의 문제에서부터 좀 비록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좀 급하게 규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세월호 진상 규명 세력이 있다면, 존재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매번 이제 이용하거나 울거먹는 게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지 않다, 이 프레임인 것 같은데, 이건 마치 정치적인 것은 순수하지 못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순수하다, 이 프레임을 많이 써놓거든요. 뒤에 이제 아까 들어왔을 때 이제 자대련 이제 친구들도 뭐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뭐 문구를 봤는데요. 이 프레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논의가 되는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굉장히 지지하면서 이 활동들은 전반적으로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반세월호 그 세력이 있다면 그 만들어낸 그 프레임,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나쁘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것은 나쁘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치는 나쁘다, 이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팽배있는 어떤 정치 혐오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오염되고 좀 비틀어진 그 정치의 본질이라는 개념, 이 자체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프레임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대학생들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20대 청년 대학생들의 탈정치화, 이게 심화되는 거, 내 문제가 아니면 나서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관심하고 참여를 통해서 복귀시키면, 그러면 바뀔 것이다. 결국에 지금 대학생들이 내 문제, 그러니까 지금 등록금, 주거, 취업, 기타 등등등의 이런 자신의 문제와 이 세월호라는 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 사이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들이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질문인데요. 너무 길까요? 질문을 짧게 해주시죠. 네, 질문은 사실은 세월호 진상 규명이 좀 되려면 정확히 세 개를 좀 정확히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잠수함 추돌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찾아봤는데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네,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노트북 국정원 지적사항, 이거.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불명 7시간, 이거 세 가지를 밝히지 않으면 진상이 규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실 저 남자분이 이제 학생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정보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것들, 그러니까 객관적 어떤 정황상 추론되는 어떤 이런 그 결론은 아니지만 의구심들이 있으실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이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 약속을 한다는 것은 참 가슴이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떨리거든요. 약속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런던에서 도착을 했거든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30시간을 깨어 있는데
되게 늦은 것 같아요. 이 강연 이게 7시에 시작했죠. 우연하게 이 포스트 보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먼저 제가 며칠 전에 국적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BTC로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정말 대한민국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나라지만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 카톡 문구가 견딜만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데 정말 우리가 굳이 견딜만하지 못한 것들을 사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한민국을 인터넷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며칠 전에 국적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정말 이제 나는 견딜만한 것들은 견딜만하지 못한 것들은 놔두는 것들을 교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4월 16일 날 4월 16일 날 독일에 있었고 4월 17일 날 유로스타를 타고 흑시를 타고 건너왔어요. 벨지엄에서 독일 벨지엄 런던으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하 해저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포가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생존자가 있을 거라는 되게 정보가 미약했고 인터넷도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생존자가 사고가 났다는 그 자체만 알고 떠나오는 일정이었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코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몸을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났었고 또 그 다음 한 달 조금 못 됐어요. 이제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로 페리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수영할 수 있었는데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수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버틸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했을까? 근데 그 페리를 타고 가는 거리가 30분이 못 됐는데 정말 또 다른 공포. 제가 느끼는 공포도 그러했을 텐데 그 아이들의 공포는 어땠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논문들을 봤었고 또 다른 중국 친구 하나가 며칠 전에 입고 있는 서시의 영어판을 보고 모바일로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시가. 근데 그 시가 너무 무거운 시잖아요. 입새에 있는 바람도 나면 괴로워했던 그 양심의 소리가 정말 따라오지 않게 내 발걸음 뒤에서 정말 떨어져 나가게 바람을 살고 싶은 심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노란 이분은 그냥 클라우드, 래핑하우스 사가지고 리본을 만들었어요. 실리콘으로 집에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아까 말한 참 정치적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어토매틱하게 인간은 모두 다 정치적인 것을 정치적이기를 욕망해야 되잖아요. 정치적이고 더 정치적이길 바라야지 이 세상이 다르게 설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만이 정치적인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 약속을 한다는 것은 참 가슴이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떨리거든요. 약속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런던에서 도착을 했거든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30시간을 깨어있는데 되게 늦은 것 같아요. 이 강연 이게 7시에 시작했죠. 우연하게 이 포스트 보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먼저 제가 며칠 전에 국적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BTC로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정말 대한민국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나라지만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 카톡 문구가 견딜만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데 정말 우리가 굳이 견딜만하지 못한 것들을 사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한민국을 인터넷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며칠 전에 국적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정말 이제 나는 견딜만한 것들은 견딜만하지 못한 것들은 놔두는 것들을 교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4월 16일 날 독일에 있었고 4월 17일 날
유로스타를 타고 푸치를 타고 건너왔어요. 벨지엄에서 독일 벨지엄에 런던으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하 해저를 통과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공포가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생존자가 있을 거라는 되게 정보가 미약했고 인터넷도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생존자가 사고가 났다는 그 자체만 알고 떠나오는 일정이었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코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몸을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났었고 또 그 다음 한 달 조금 못 됐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로 페리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수영할 수 있었는데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수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버틸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했을까? 근데 그 페리를 타고 가는 거리가 30분이 못 되는데 정말 또 다른 공포. 제가 느끼는 공포도 그러했을 텐데 그 아이들의 공포는 어땠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고 또 다른 중국 친구 하나가 며칠 전에 입고 있는 서시의 영어판을 보고 모바일로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시가. 근데 그 시가 너무 무거운 시잖아요. 입새에 있는 바람도 나면 괴로워했던 그 양심의 소리가 정말 따라오지 않게 내 발걸음 뒤에서 정말 떨어져 나가는 바람을 살고 싶은 심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노란 이분은 그냥 클라우드, 웨핑하우스 사무실로 리본을 만들었어요. 실리콘으로 집에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아까 말한 참 정치적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토매틱하게 인간은 모두 다 정치적인 것을 정치적이기를 욕망해야 되잖아요. 정치적이고 더 정치적이길 바라야지 이 세상이 다르게 설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만이 정치적인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쳤고 한 것. 일단 뭐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답을 해야죠. 잠수함 얘기도 하시고 국정 지적 사항도 얘기하셨었고 그다음에 제가 저희 가족들이 그 현장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공이 되지 않은 다른 사람 잘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굉장히 그럴듯한 그 참사의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떠도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거 모르지 않아요. 떠도는 얘기, 다른 사람과 흘려 들을 만한 얘기를 저희들은 우리와 관련된 얘기니까 들으면 바로바로 기억되고 캐치되고 한 번에 더 들여다보게 되고 이게 뭐지? 이러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집중도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은 또 하나 갖고 있는 내용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소위 그 음모설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한 46년 살면서 지켜본 제 경험상 대부분의 음모설의 출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공작? 물론 지금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예를 들면 잠수함 문제를 걸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증명을 해라. 이게 아니라는 증거를 해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튕겨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여론은 더 갈라져지게 됩니다. 아니, 음모론의 효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견제하는 원칙이 사고 직후 7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해경의 구조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해나가면 참사의 원인도 밝힐 수 있거나 또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걸 밝히기 위한 단초라도 찾아낼 수가 있다. 그것이 그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언급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다 보면 드러날 수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던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한번 오십시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저한테 질문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 잡았는데요. 뭐 정치적이죠. 당연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진영 논리를 끌고 가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결국 너희들은 청와대 공격하고 싶은 거 아니냐?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기존에 우리가 숱하게 봐왔던 그런 진영 논리로 이 문제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특별법 진실규명의 문제 그리고 안전, 존엄한 삶의 권리라고 하는 단문으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진영 논리에 가두지 않는 그런 단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대학생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마이크 잡았어요. 대학생들이 사실 저는 대학생들이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도 좀 더 이 세월의 문제가 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이제 그런데 대학생들이 이 문제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없으면 안 움직이나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광화문 광장에 저는 뭐 요새는 조금 바빠서 못 가는데 사실 7월, 8월에는 굉장히 자주 많이 가 있었어요.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가 방학이잖아요. 8월 때는 학생들 아주 꼬맹이 정말 이렇게 보면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을까? 뭐 이런 학생 아이 손을 붙잡고 와서 하루 단식을 신청을 해요. 그리고 정말 조용하게 앉아서 뭐 필요하면 뭐 유물도 적고 뭐 하고 그리고 가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어째서 나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왔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왔을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거는 뭐냐면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인 거죠. 나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모든 게 자신의 문제여야만 나서나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 왔잖아요. 저는 80년대 학번입니다. 직선제 개헌할 때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죠. 직장인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죠. 직선제 개헌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나왔겠어요.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나가는 거,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서 함께 그래도 뭔가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물론 세월호 문제 나의 문제일 수도 있죠.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주변에 도처에 위험 요인들이 많이 열려 있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런 사고 또 당할 수 있다. 근데 솔직하게요. 그런 얘기 하면은 아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솔직한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안 들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겠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겠죠. 솔직하게 저는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전 작년에 대한문 관련 일들, 대한문이 쌍용차 그런 일들 중 하나, 쌍용차 해고 노동자분들이 24분인가? 5분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정리해고 사태 이후에. 근데 우리 언론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성폭력을 당해서 살해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 순간 온 나라의 어머니들이 이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날개를 치고 정말 엄청난 연대의 마음들을 보여줬죠. 근데 그게 이제 형사처벌 강화라는 방향으로 나서서 그렇지. 근데 왜 대한민국의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분들이 자살하는 거에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사실 냉정하게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확률로 판단하면은 우리 아이가 성폭력을 당할 확률보다 우리 아이가 커서 그렇게 어느 순간 직장에서 잘려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근데 왜 공감의 수위가 이렇게 다를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대학생들이 함께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저도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가 그것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연대의 마음 속에서 공감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합쳐질 때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공감의 연대가 좀 더 학교 안에서도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네, 이 말씀은 꼭 좀 하고 싶었어요. 네.